삼성전자 서비스 사태가 진전의 전환점을 맞기 직전에 다시 틀어졌습니다. 노사 실무 협상 결과를 가지고 노조가 찬반 투표를 벌이려고 했지만 막판에 이견이 불거지는 바람에 투표가 취소됐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기춘 비서실장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따서 정치도 의리냐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과거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의리를 언급했던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뉴스훅으로 보도합니다. 6월 27일 금요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25일) 동안 세월호 국정조사에 발목을 잡았던 기관 보고가 해경과 해수부의 경우 진도 현지에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여당 특위위원들이 방송 문제를 핑계로 현지 기관 보고가 어렵다고 했다가 거짓말인 것이 들통나자 심재철 특위위원장이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된 정홍원 총리는 오늘 총리 유임 후 첫 일정으로 진도를 방문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진도 현지에서 기관 보고를 진행해달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 여당은 뭐라고 했던 겁니까? 네, 국정조사 특위 심재철 위원장이 진도에서 기관 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 체육관을 찾은 심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 5명에게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한 기관 보고는 진도 현지에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국회 방송 시스템 등의 이유를 들며 현지 기관 보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실종자 가족 법률 대희철 변호사는 국회 방송에 알아보니 진도 현지에서도 방송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심재철 위원장은 기관 보고를 진도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여당 위원들이 여전히 현지 기관 보고에 부정적이지만 여당 소속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약속을 한 만큼 해경과 해수부의 기관 보고는 진도에서 이뤄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정홍원 총리도 오늘 진도에 갔더군요. 가족들과 만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유임이 결정난 이후 첫 일정으로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진도 현지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정부의 총리 유임 결정에 대해 국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 총리를 만난 실종자 가족들은 아이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수색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며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인 4월 17일 진도 체육관을 찾은 정홍원 총리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물세례를 받고 10분 만에 쫓겨난 바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 총리에게 항의를 하기보다는 수색을 포기하지 말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잊어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 희생되신 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항상 이게 있으니까
주무시고 끝까지 지금까지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적어질수록 국가가 소홀해지고 우리한테 관심이 멀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늘 얘기를 했지만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게 저와 해수부 장관이 위임하게 되는 좀 좋은 점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어제 해경이 냈다가 회수한 보도자료가 있었죠. 해경이 착오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착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해경은 정부의 해경 해체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새로 일하게 된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배포됐다는 입장입니다. 해경은 어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전국에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경 해체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해경은 해경 해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삭제한 정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부의 해경 해체 결정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 해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의 법안을 심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 이후에야 그나마 세상에 관심이 쏠렸던 삼성전자 서비스 사태. 노사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막판에 이견이 불거져 오늘로 예정됐던 노조의 찬반 투표는 취소됐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서비스 경인센터 부지회장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오늘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나가 있는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혜 PD. 네, 김지혜입니다. 네, 먼저 자살 기도한 노동자 현재 상태부터 알아보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네, 다행히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지회는 경인 지역 부지회장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이 사망한 지난 17일 이후 41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 최종범 씨, 지난달 사망한 고 염호석 씨까지 총 2명입니다. 자, 오늘 원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총회를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계획대로 안 된 겁니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기준 단체 협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노조 측은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 단협안을 작성해 조합원 총회에서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기준 단협 125개 조항 중 몇몇 문제들에 대해 이견이 확인되면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가 취소됐습니다. 투표는 취소됐지만 노사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전체 조합원에게 보고하는 자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지금도 서초 삼성본관 앞에는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41제 노숙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먼저 고 염호석 씨에 대해서는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고인에 대한 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보수자료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기본급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 체계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급 120만 원에 더해 식대 등 일부 수당을 수립 건수와 관련 없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장폐업 논란이 일었던 서비스센터 3곳에서 여기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고 노조 활동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견이 생긴 부분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이견, 어제 합의를 무위로 돌릴 수도 있는 이견입니까? 판 자체가 완전히 깨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섭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먼저 사측은 인사 및 징계 등에 대한 것은 회사에 모두 맡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근 나갔을 때 발생하는 주차비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업무와 직결된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기준 단협을 가지고 향후 49개 센터별로 단협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기준 단협안이 나올 때까지는 찬반 투표를 미루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 단협이 나온 뒤에 또 센터별로 단체 협약을 맺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무슨 뜻이죠? 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서비스 업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본사는 삼성전자 서비스고 그 아래 100여 개 정도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각각 맺고 있는데 현재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49개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기준 협약의 성격을 띠는 단협안을 마련한 뒤에 이를 기초로 해서 각 사업장별로 단협을 또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 서비스가 현대차처럼 불법 파견을 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누가 실제 사용자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복잡해진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삼성전자 서비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에서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론 악화에 대한 화풀이로도 보입니다. 50 청문회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패를 집어던진 사건까지 청문회 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이 보수층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에 대한 여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선호투표제라는 다소 생소한 후보 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자, 새누리당의 이른바 청문회 때리기. 오늘은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제 오후 청와대에 다녀온 이후 이틀 연속으로 인사청문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말로만 비판하는 거에서 나아가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바꾸기 위한 TF팀까지 만들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대로 갈 경우에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일각에서 있다는 것을 저희는 유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뜬금없는 주장들도 튀어나왔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을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진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50 청문회 때 명패를 집어던진 데서부터 인사청문회의 폐해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진단 보수 진영에서도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정호원 총리의 유임이 레임덕의 신호라는 지적입니다.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미 레임덕 같은 현상이 확실하게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중동 보수 언론마저 박 대통령을 몰아세웠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레임덕에 빠진 정권 말기를 보는 듯하다며 무기력, 무소신, 무책임의 산무 정권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국가개조 약속은 시작부터 허언이 됐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식물총리였다가 유임된 총리가 국정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사무총장은 사방에서 공격받는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며 원색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윤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죄를 뿌리지 말아야 하고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해방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문창극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한국갤럽이죠.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월 넷째 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42%를 기록해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또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하는 대통령 지지도는 세월호 참사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울의 부정평가는 2주 전 기록했던 취임 후 최저치 39%를 다시 경신해 37%가 됐습니다. 730 재보선 앞두고 새누리당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종의 엄살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전망이 실제로 안 좋은 겁니까? 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은 147석인데요. 검찰 수사를 받는 박상은 의원이 제명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재보선에서 최소 5석을 얻어야 과반 의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보선 대상지 중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있었던 9곳에서 반타작만 해도 5석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사파동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할 때 영남 2곳을 제외하곤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가 무소속으로 부산 해운대 기장 갑에 출마할 경우 영남 2곳 중 한 곳도 위태로워집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현재 당선을 확신하는 지역은 15곳 중 울산 남구을 하나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위기로는 새누리당의 동정표 모으기 전략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전략 공천해 과반 의석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선호투표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재보선 후보 정하는 방식이라던데 어떤 방식입니까? 네, 선호투표제는 선거인단이 출마 후보 전원의 선호 순위를 매긴 후에 과반 1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꼴찌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사람이 2순위로 지지한 후보한테 표를 가산해 과반 1등이 나올 때까지 하위 득표자들을 제외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자 100명이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투표를 했을 때 후보별 1순위 득표수가 A가 45표, B가 40표, C가 15표가 나온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위를 한 A의 득표가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꼴찌를 한 C 후보 지지자들 15명의 2순위 투표를 득표에 반영합니다. 만약 C 후보의 1순위 투표를 한 15명 중 11명이 B 후보를 2순위로 꼽았고 4명이 A 후보를 2순위로 꼽았다면 A와 B의 최종 득표는 49대 51로 B가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입돼 노무현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에 기여했습니다. 주승용 민주연합 사무총장은 오늘 신인을 발굴하고 담합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며 선호투표제 도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추길 요구해온 안철수계와 구민주당 측이 절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지난달 8일 홍명보 감독이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소속팀에서 꾸준히 활약하는 선수들을 뽑겠다던 원칙을 스스로 깨고 이전에 홍 감독과 손발을 맞춰본 선수 위주로 선발해 이른바 의리축구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이딴 낙마가 현실화되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당장 야당은 김 실장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김 실장에 대한 재신임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여자들의 우리가 더 멋있잖아. 사랑보다 강하잖아.
방금 들으신 박근혜 대통령의 2009년도 의리 발언, 당시 박 대통령이 찾아갔던 곳은 당시 재보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심재엽 전 의원의 선거 사무실이었습니다. 친이와 친박이 경쟁했던 2007년 친박 캠프에 몸담았고 2009년 재보선에서도 공천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지만 원외에서 친박 단체를 이끌며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사람입니다. 이 심재엽 전 의원은 현재 공석인 강원랜드 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에 대한 빗나간 의리를 지키겠다고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먼저 오늘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이 내용부터 알아보죠. 예, 국방부 장관 명의의 사과문을 국방부 차관이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 시간에 낭독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그저께 국회에서 총기 사고의 원인이 집단 따돌림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희생자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김관진 장관이 하루 만에 본의 아니게 집단 따돌림이 사고의 동기가 된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게 한 점은 송구스럽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이 김 장관의 말에 반발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김관진 장관의 말대로라면 희생된 장병들이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초동 대처가 잘못돼서 살릴 수 있었던 장병들을 못 살린 부분이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이 따돌림 문제로 초점을 흐린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국방부가 부실한 초동 대처 이 문제 여기저기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초동 대처만 잘했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라는 지적이 그저께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그 부분도 자기들의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방부가 자체 조사라는 걸 해서 의혹을 시원하게 밝혀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에 신뢰를 보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 후에도 가짜 임병장 파문 그리고 임병장 메모 숨기기 이런 행동들로 거짓말 논란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요즘은 거짓말을 잘하면 군인 같다고 한다라고 할 정도로 불신한다라는 쓴소리를 오늘 했습니다. 네. 자,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이에요. 예, 네. 올해보다 7.1% 370원 오른 5,58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서 밤샘 회의 끝에 오늘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한 내에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상폭은 작년에 7.2%하고 비슷한 수준, 이번에 7.1%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동계 요구한 6,700원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액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결정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공익위원들의 결정과 노동계에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노동자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 의혹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또 의혹이 나왔더군요. 예,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까도남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김명수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채용 당시에 서울대 교육행정연구소에 임시 전임 강사하고 교육학과에 시간 강사 경력을 제출했지만 사실 이 두 경력은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력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논문 표절에 이어서 어제는 선거 후원금을 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분 의혹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MBC 해직 언론인 6명을 즉각 복직시키라는 정식 판결은 아니고 가처분 신청입니다만. 네. 예, 서울 남부지법 제51 민사부가 2012년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170인간 파업 이후에 해고됐던 정영하 당시 위원장 그리고 강지훈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박성재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이렇게 6명에 대해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듯이 확정 판결은 아니고 일단 복직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뭐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가처분 그 결정을 통해서 일단 복직시키고 그다음 재판을 진행하라 이런 판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MBC 노조는 3건의 민형사 재판에서 잇따라 MBC 파업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네, MBC 관련 판결들이 그러니까 해직자 복직시키라는 1심 판결 민사 판결이 있었고 또 형사 판결에서도 무혐의라는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왔고 또 이번에 가처분 결정까지 3개의 판결이 나왔군요. 예. 자, 이 밖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예. 북한 경제가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남한의 21분의 1에 그쳐서 남북한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금강에 이어 영산강에서도 캐나다종 태형동물인 큰빛 이끼벌레가 대량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 환경운동연합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영산강 수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 오늘 일본 정부의 고노다마 검증에 관한 성명을 내서 일본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은 고노다마 그 자체가 아니라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서 인권의식이 없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예,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지난 1년간 광주 전남북을 도는 경청 투어를 통해서 야권의 뿌리인 호남 정치를 더 튼튼히 해달라는 시도민의 요구를 확인했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이 광주시장 출마 때문에 재보궐이 치러지는 이 지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김명진 전 박지원 원내대표 특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나서면서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자, 전교조가 법의 노조 판결 이후 첫 번째 집단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조퇴투쟁이었죠. 오늘 결의대회에는 전교조 추산으로 약 1,500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했습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조퇴투쟁에 나선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은 1시 30분부터 30분간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한 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탄압받고 있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교실에서 묵묵히 참교육 한 길로 전교조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후 서울지부 조합원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경기, 인천지부 조합원들과 합류해 전국 교사대회가 열리는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모여든 전교조 조합원들은 오후 3시경 이곳 서울역 광장 앞에 모여 본격적인 전국 교사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결의대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300여 명 많은 1,500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전교조는 추산했습니다. 유신 독재, 군부 정권선실에 노조와 해상권의 망령을 드러내면서 노동자민중의 기본권을 짓밟고 전교조를 법외로 내몰았습니다. 결의대회를 마친 교사들은 종강역까지 행진한 뒤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전교조 지키기 교사 시민결의대회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전교조 16개 지부 대표와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등 17명은 오후 5시 30분경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가지 요구를 담은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노조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가 그 노력에 앞장서달라는 요구입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2번째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즉각 철회하라. 3번째입니다. 한국사 국정화 추진 중단. 이것이 4번째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던 전교조 대표단은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영상을 찍어야 하니 구호를 외쳐달라는 기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구호를 외친 시점부터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 집회가 된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고 청와대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한국 사안을 전달한다는데 이걸 왜 막는 거요? 그리고 경비관장 도로는 지금 누가 막고 있는 거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싶어 서 있는 겁니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청와대 민원 접수 마감 시각인 6시까지 채 5분도 남지 않은 상황. 결국 전교조는 서한 전달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기자회견을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했습니다. 근데 민원 서류 제출을 중단당한 경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전교조는 오늘 조퇴투쟁에 참여하기 위한 교사들의 조퇴 신고를 학교 측이 결재하지 않고 무단 조퇴로 간주하는 것 또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퇴를 쓰고 오신 선생님들은 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조퇴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결재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학교장인데 학교장이 결재를 못하도록 유도한 또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입니다. 이거를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장에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 올라오신 분들은 모두 무단조퇴 처리가 됐습니다. 전교조가 법의 노조라는 행정법원의 1심 판결 후 오늘 첫 번째 집단행동을 하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법원 판결 후의 조치를 밀어붙이는 한편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다음 달 2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 선언을 한 후 12일에는 전국 교사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SBS 760억 원, KBS 300억 원, MBC 220억 원. 지상파 방송사들이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에 투자한 돈입니다. SBS는 피파에 760억 원을 줬지만 KBS와 MBC에 중계권을 되팔아서 520억 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결국 250억 원을 투자한 셈입니다. 이렇게 수백억 원씩 투자한 방송사들의 수지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광고 판매액을 다 합쳐도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때 SBS의 광고 판매액에 못 미칩니다. 심지어 월드컵 광고를 일반 프로그램과 묶어서 판매해야 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전반 29분 기성용의 중거리 슛이 아쉽게 골키퍼 손에 걸렸습니다. 전반 44분엔 벨기에 드프루가 퇴장당하면서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치러진 브라질 월드컵 벨기에전 경기에 대한 JTBC 보도 화면입니다. 경기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화면 어디에서도 선수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거리 응원단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1분 남짓의 리포트가 채워집니다. 이처럼 종편이 월드컵 경기 화면을 쓰지 못하는 것은 중계권을 가진 SBS와의 재판매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SBS는 피파로부터 7,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60억 원을 주고 중계권을 샀고 이를 KBS와 MBC에 각각 300억, 220억가량의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뉴스 판권을 구입하려 했지만 SBS와의 협상에서 가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종편과 보도 채널 등을 상대로 각각 10억씩을 요구했던 SBS는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다른 방송사들이 4억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 결렬됐습니다. SBS의 그 협상 대표가 한 분 계세요. 네네. 그분이랑 그 나머지 6개사 회사 부장 또는 부장 말고 한 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네네. 협상 자체가 매끄럽게 모여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기반을 두고 우리는 얼마나 제시를 하면 그쪽을 주고 이런 식인데 매끄럽게 잘 진행되지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격 차이로 결렬됐고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4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던 SBS는 협상 결렬에 따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월드컵을 중계하고 있는 지상파 3사의 광고 수익도 미미합니다.
한국전 3경기는 완판됐지만 다른 월드컵 경기의 광고는 판매조차 어려워 다른 프로그램을 끼워 파는 실정이라고 한 코바코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다른 코바코 관계자도 2010년에는 약 733억 원의 광고 판매 수익을 올렸지만 이번 월드컵 광고 수익은 그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고 또 세월호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고 예, 전반적으로는 좀 뭐 당연히 그때보다는 3사 합쳐도 그보다는 작을 겁니다. 종편 출범 이후 지상파 방송의 경영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MBC의 순수익은 38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5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SBS도 22억 원이 줄어들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 적자를 기록했던 KBS도 겨우 적자를 모면한 수준이었습니다. 월드컵을 맞아 대목 장사를 노렸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빗나간 투자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거듭된 인사 실패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조직이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7인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만만회, 4인방, 3인방 등이 거론됩니다. 비선의 실제 존재 여부는 밝혀지기가 어렵죠. 비상식적인 인사 행태 그리고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통령이 비선 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강신혜 PD가 대통령 비선으로 거론되는 조직과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속으로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런 인사참극의 배후로 대통령 비선이 거론됐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비선 조직으로는 7인회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실체를 부인하지만 언론에서는 7인회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존재했다며 그 실체를 기정사실화해왔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 강창희 전 국회의장,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7인회의 멤버로 알려졌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인회가 인사참극의 배후가 아니겠냐는 추정이 있었으나 7인회의 자장격인 김용환 전 의원은 인사 개입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가의 소문으로만 떠돌던 만만회라는 비선 조직은 최근 박지원 민주연합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거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만만회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삼성동 정 실장으로 불리는 정윤회, 이들 세 사람 이름 마지막 글자 조합입니다. 이재만 비서관은 1998년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측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정윤회 씨 역시 1998년부터 측근으로 박 대통령의 곁을 지켰고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는 총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2004년 정계에서 자취를 감춘 정 씨는 여전히 삼성동 정 실장으로 불리며 숨겨진 실세로 통합니다. 이들이 정말 인사에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만의 3명 중 1명이라는 박지만 씨는 박 대통령과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인사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짜 비서는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만만회 중 이재만 정윤회만 진짜 비선이고 여기에 다른 청와대 비서관 2명을 포함하는 이른바 4인방이 이번 인사의 배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만 정윤회와 함께 청와대 부속 비서관들인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이 4인방을 구성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곳곳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취합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경호원 출신인 안봉근 비서관은 박 대통령을 수행하며 각종 민원을 요약해 보고합니다. 이들 4인방 중 청와대 인사들 3명만 따로 3인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언론에 따라서는 이들 3인방을 환관 권력, 문거리 권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40대인 이들 3인방은 상대적으로 젊고 직급도 낮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호막을 쳐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비선 조직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이번 인사 참극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이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시계가 더디갑니다. 초바늘의 걸음이 주춤되는 것 눈에 보입니다. 시계 더디간다고 시간이 천천히 흐를 리 없으니 건전지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날 서둘러 오기 바라면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로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벌였습니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의 혼란은 최소화하면서도 법의 노조 판결에 대한 항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집회에 1,5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 규모를 다소 부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회 규모를 크게 축소해서 보는 경찰 추산치와 비교해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 추산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경찰 추산이 이처럼 집회 주최 측 주장과 비슷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럴 법한 이유가 금세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오늘 집회를 교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으로 징계하고 사법 처리할 때 모순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